오늘 강의는 혼인력의 개념과 측정입니다. 개념이나 제도적 관행, 그리고 혼인 상태, 그리고 지표, 그리고 혼인력의 국제 비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력은 우선 혼인 또는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 즉 법, 그리고 관습에 규정되는 권리나 의무가 있는 남녀 간의 결합, 즉 혼인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결합의 해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항입니다. 혼인 상태는 우선 과거에 어떤 혼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혼 그리고 기혼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혼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기혼이 되겠습니다. ever married. 그러니까 영어의 현재 완료형에 해당되는 건데,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배우, 현재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혼이냐. 이혼의 경우는 배우자가 살아있는데도 혼인 상태가 해제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별의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 해가지고 결혼이 해제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별거는 유배우서 이혼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인 상태의 범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론과 사실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론이 원칙인데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의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결국 혼인 등록에서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가 인정이 되고, 사실론은 이와 반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론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결혼 생활을 하지만 혼인 등록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의 형태. 그러니까 혼인력 중에서도 결혼이 해체된 상태로서 이혼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 협의, 그리고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협의이혼입니다. 합의가 안 돼서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재판이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재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 그리고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를 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사항, 부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재판 이혼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 조정을 거쳐 진행되는 재판 이혼의 사유에는 주로 부정행위라든지 악의적인 유기, 부당 대우, 그 다음에 생사 불분명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사전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력은 그런데 왜 인과계 주요한 관심령이 되느냐? 많은 경우 이 혼인 결혼은 인과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에서도 관심령이 되는데, 특히 관심령이 되는 것은 혼인 상태가 바로 출산력,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산은 혼인 출산, 그러니까 유배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그리고 유배우 상태가 아닌 경우, 또는 미혼 또는 사별 또는 이혼의 경우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배우인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적출자, legitimate birth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자녀가 이 혼외 출산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비적출자, illegitimate birth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혼인 상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혼인력에 관한 자료를 만드는 행정자료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27일 호주제가 폐지됐죠. 특히 호적법을 대체해 가지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작성되기 시작한 공적당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호적은 호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는 데서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별로 가족관계 중심으로 작성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의 종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이런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 이 혼인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법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는 시민연대 협약해갖고 팍스라고 합니다.
스빌 더 솔리다리테 하는 건데 프랑스에서는 1999년 민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인정된 겁니다. 동성 또는 이성의 성인 2명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상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서 공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에는 두 사람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의 통고만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 동성 이성 부부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팍스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시민들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동거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종의 서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팍스와 법률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동성부부와 이성부부 그리고 합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성부부의 결합의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다. 당초에 이 팍스 시민연대 협약을 만들게 된 것은 동성부부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이성부부들이 많이 활용을 해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엄격한 법률적인 조건, 협의이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프랑스에서는 이 이혼을 좀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민연대 협약이 법률로 제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법과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의 경우는 법률원의 경우 대단히 엄격하고 사실은 파트너 사망 시 생활을 위한 재산권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법률 조건은 파트너 간의 상속권과 상속세의 조세 혜택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자녀 입양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의 연령 차이 시에 부부의 한쪽만의 그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연령 차이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적출자, 비적출자, 혼외 출산의 경우에는 비적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구별을 완전히 폐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 작성 시에는 적출자, 비적출자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력의 지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미혼율은 평생 미혼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보통 출산이 끝나는 50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 초혼 연령은 특정 연도에 남녀 인구의 초혼 당시 연령의 평균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 평균 혼인 연령인데 이것은 주로 센서스 자료,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평균 초혼 연령은 인구 동태 통계에 나와 있는 결혼한 사람들의 혼인 연령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센서스 자료에 미혼인 사람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조사 시점의 센서스 자료에서 15세에서 49세 남녀 혼인 상태의 범주를 이용을 합니다. 특히 남녀가 50세까지 미혼 상태에서 보낸 기간을 연수로 표시한 것이 평균 혼인 연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의 생애 미혼 연령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15세, 19세 해가지고 40에 44세, 45에 49세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생애 미혼율은 주로 45세, 49세, 50에서 54세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경우 또는 물론 어떤 경우는 40에 44세, 45에 49세를 계산하는데 두 가지 다 사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45세, 49세, 50에서 54세 가지고 미혼의 평균 비율, 그것을 50세의 미혼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010년대에 대략 5.8%, 여자의 경우가 2.8%,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 여자가 독신인 경우, 생애 미혼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자가 생애 미혼으로 끝나는 사람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균 초혼 연령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7년의 경우에 32점 거의 33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30세를 약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990년대 27.8 남자, 여자가 24.8 해가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 매년 0.2 내지 0.3 좀 늦게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초혼 연령이 매년 0.1 내지 0.3세까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 그러니까 80년대 27.8에서 24.8 2013년도 5년 전입니다만 30에서 32.2에서 29.6 특히 33년 후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007년, 2008년의 IMF 금융위기라든지 글로벌 경제 위기,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도 경제 상태가 2017년, 2018년 이런 경우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은 더 빨라질 것인지 그대로 머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AM 하는 겁니다. Singulate Mean Age and Marriage인데 2005년 센서 자료로 SMAM을 구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센서 자료를 2005년 자료를 쓰는 것은 2010년, 15년 이런 경우 특히 2015년부터는 등록 센서 자료를 쓰게 되고 혼인 상태가 등록 센서의 경우는 약간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인데 15세에서 49세 사이에 5세별 미혼율을 합계해서 곱하기 5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15를 더하게 되고 45세에서 49세, 50에서 54세의 비율, 즉 생애 미혼율을 평균을 해가지고 3의 결과에 대해서 50을 곱하게 되었고 2의 결과에서 4의 결과를 뺍니다. 그래가지고 1에서 3의 결과를 뺀 것에다가 5의 결과에다가 6의 결과를 뺀 것 이렇게 해서 28.84가 나오게 됩니다. 이 평균 혼인 연령은 2005년도 동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구한 것과 비교를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동태의 경우는 오히려 코호트 연령의 개념에 가깝고 센서 자료의 경우는 정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균 혼인 연령을 정태 혼인 연령 그리고 평균 초혼 연령은 동태 혼인 연령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MAM, 즉 Singulate Mean Age and Marriage는 인구주택 총조사로 작성하는 정태적 평균 초혼 연령으로 싱글 파퓰레이션에 대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명칭 발생을 추정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만든 존 헤이날이 왜 이런 명칭을 붙였는지 그 유래는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보는 것처럼 즉 사각형도 보이고 사다리꼴의 모양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는데 가상 코호트의 연령별 미혼율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죠. 정태적으로 가상 코호트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보낸 기간 횟수를 합계로 계산하고 실제 코호트 추적 계산은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는 사실은 가상 코호트적인 개념이다 하는 거. 제일 끝에 50세 생의 미혼율을 또 고려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표로서 혼인율, 이혼율 이런 게 있는데 조혼인율, 일반 혼인율, 순위별 혼인율, 성연령별 혼인율 해가지고 조혼인율은 한 해 동안 혼인 건수 또는 이혼 건수 그 다음에 일반 혼인율은 한 해 동안 혼인 건수 또는 이혼 건수를 15세 이상입니다. 조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인구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혼인율은 15세 이상 그 다음에 순위별 혼인율이나 순위별 이혼율의 경우에는 혼인 건수 또는 이혼 건수를 순위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혼인 또는 첫 번째 이혼, 두 번째 또는 혼인, 두 번째 이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 건수, 이혼 건수를 성연령별로 또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연항인구나 평균인구로 나누어서 1000명을 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0명당으로 계산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혼인율, 조이혼율, 일반 혼인율, 일반 이혼율 해가지고 2004년에서 2017년까지 구한 수치들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조혼인율, 조이혼율의 경우에 보면 2004년의 경우에 조혼인율이 6.4, 조이혼율이 2.9 돼가지고 거의 혼인율이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7년 들어서 가지고 5.1, 2.1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율의 경우 다시 일반 혼인율, 일반 이혼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5세 이상에 대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조율에 비해 가지고. 우선 그 조혼인율은 1년 동안의 혼인 건수를 총 연항 인구로 나누든지 조이혼율은 1년 동안의 이혼 건수를 총 연항 인구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연항 인구가 바로 분모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자는 1년 동안의 혼인 건수 또는 이혼 건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 혼인율, 일반 이혼율의 경우에는 보면 15세 이상의 연항 인구가 분모가 되어 있습니다. 순위별 혼인율은 1년 동안의 초혼인 건수 또는 재혼인율 하는 것은 재혼 혼인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1년 동안의 재혼인 건수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그 초혼인율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미혼 연항 인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이혼 플러스 사별 연항 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초이혼율의 경우에는 보면 분모가 15세 이상 유배우 연항 인구가 되어 있고 재이혼율, 두 번째 이혼율은 15세 이상 재혼인 연항 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모 인구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표를 계산할 때 분모 인구 설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단순히 혼인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계산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15세 이상 연항 인구를 분모 인구로 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분모 인구를 설정할 때 분자 인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분모 인구를 설정하게 되면 제1종 혼인율 또는 제1종 이혼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이나 이혼의 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또 15세 이상 연항 인구를 분모 인구로 설정할 때 제2종 혼인율 또는 제2종 이혼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연령별 혼인율과 이혼율 계산이 되겠습니다. 미혼, 사별, 이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구 동태 사건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성연령별 혼인 이혼율은 성연령별 혼인 이혼 건수를 성연령별 연항 인구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유배우 상태의 인구를 제외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유배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를 분모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경우 이혼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은 인구 동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유배우 상태의 인구이다 하는 거죠. 대상을 한정해서 합리적으로 이혼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모 인구를 제한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제1종 혼인율 또는 제1종 이혼율이 됩니다. 혼인 상태를 구분하지 않은 광범위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 제2종 혼인율 또는 제2종 이혼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사실 어떤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 분모 인구를 제한적으로 설정해서 정확한 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연구 목적에 따라 혼인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2종 혼인율 또는 제2종 이혼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연구 목적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혼인력의 지표에는 합계 혼인율, 합계 혼인율,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된 합계 출산율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별 혼인율 또는 이혼율을 모두 합하여 표시한 지표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또는 이혼 건수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합계 혼인율을 계산하는 건데 연령별 혼인율에다가 연령별 혼인율 곱하기 5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55세 이상까지 다 모두 계산을 해서 남자가 0.81, 여자가 0.90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일단 계산을 해놨습니다만 연령별 혼인율을 모두 합쳐서 2013년 자료를 가지고 표시를 한 겁니다. 5세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를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연령별로의 혼인율로 하게 된다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2013년에 합계 혼인율은 0.81이다. 앞으로 대략 100명 중에 81명 또는 개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0.81 정도의 확률을 가지게 된다. 여자의 경우는 0.90, 여자가 그래도 결혼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 이혼율입니다. 그 연령별 이혼율 곱하기 5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연령별 이혼율을 모두 합친 것으로 5세 간격으로 5를 곱한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0.24,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가 0.27이 됩니다. 현재 연령별 그 이혼율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2013년 당시의 합계 이혼율은 0.24회. 그러니까 개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24% 정도는 혼자의 기준으로 2013년에 이혼율의 스케줄대로 살게 된다면 24%는 이혼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27%, 여자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혼인력의 국제 비교와 관련해서 많은 문헌에 등장하는 헤이날 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날이라는 사람은 존 헤이날입니다. 원래 동유럽에서 출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나치 시대에 영국에 망명을 한 유대계의 학자입니다. 나중에는 유엔에서도 근무를 했고 이 사람은 많은 경우 이 가구에 관한 연구들을 했는데 특히 중요한 업적이 뭐냐, 이 러시아의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을 그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동유럽의 결혼 유형, 가족 형성의 유형, 왼쪽에 있는 것을 서유럽의 결혼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보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은 혼인력이 낮고 또 출생아 수도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밖에 있는 영국 밖에 있는 아일랜드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중에서도 남쪽 지역의 경우,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부르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런 것은 높은 혼인력,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서쪽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고 혼인 연령,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서 미혼이나 만혼의 여성 인구가 많아지는 것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동쪽에는 초혼 연령, 그 다음이 낮고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률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인구는 그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 초혼 연령이 그것을 또 뒷받침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당시에는 북서유럽이라든지 지중해까지도 그런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헤이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의 많은 지역, 특히 영국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또는 독일 이런 지역의 어떤 인구 변동의 유행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가족이 핵가족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도 많은 경우 핵가족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헤이날 라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초에 핵가족이었고 이러한 핵가족이 오히려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또
동유럽이라든지 또는 남유럽 같은 지역, 일종의 또 북서유럽,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르디크 지역에도 말하자면 산업혁명이 뒤늦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유럽의 가족 형성 유형, 혼인 유형이라든지 출산 유형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럽 혼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유럽의 혼인 유형 또는 아시아의 어떤 결혼 유형, 가족 형성의 유형과는 달랐다 하는 겁니다. 특히 만혼과 비혼이라든지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고 또는 싱글의 상태로서 오랫동안 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혼외 출산이 적은 경우에 오늘날 앞에서 이야기했던 박드라고 하는 시민연대 결합이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규범 자체는 상당히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혼외 출산은 적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출산율이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억제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근대 자본주의 발생이라든지 농민청의 분해라든지 경장지가 없는 임금 노동자의 형성 이런 것들이 다 근대 자본주의 발생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